안녕하십니까, 김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DCM을 활용한 장기요양기관의 PCC 실천 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사람 중심 케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사람 중심 케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아서 PCC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여전히 PCC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DCM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요양시설에서의 PCC 실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수업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DCM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DCM을 조금 변형한 KDCM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 중심 실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설을 방문하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볼 수가 있고 그 표정을 보면 이 시설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시설 평가를 할 때에도 시설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까지 가서 정작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보지 않고서 서류만을 들여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것이 좋은 서비스인지 나쁜 서비스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학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노인학대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DCM은 바로 서비스를 평가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가서 우리가 첫눈에 알 수 있는 그 첫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이나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 등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시설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DCM은 바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PCC에 입각해서 평가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DCM입니다. DCM은 디멘셔 케어 매핑의 약자인데요. DCM은 1992년 영국의 탐 키드우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탐 키드우드는 바로 영국에서 Person Centered Care, 즉 PCC를 만든 창시자입니다. 즉 탐 키드우드는 치매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회심리 모델로서 사람 중심 케어를 만들었고 또 이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DCM을 만들었습니다. 첫 시간에 PCC는 사회심리 모델이고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회심리 모델이라는 것은 치매가 단순히 뇌에서 일어나는 병리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 심리, 환경, 케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PCC는 약물뿐만 아니라 케어자의 태도와 실천 방법,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치매 증상이 악화하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DCM 역시 바로 사회심리 모델에 의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매 케어를 평가할 때 단순히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어르신과 직원과의 관계, 어르신의 활동, 생활 방식 등을 살펴보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DCM은 이미 30년 전에 만들어져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년 이상 사용되면서 이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도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PCC가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영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PCC를 장기 요양의 기본 이념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DCM도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DCM은 기본적으로 브래포드 대학에서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또 민간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설 서비스 평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공단이라는 정부 공공기관에 의해서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역시 CQC라는 기구가 한국의 공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CQC라는 것은 케어 퀄리티 커미션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구가 영국 내에 있는 모든 요양시설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가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방문한 시설은 이제 CQC 평가에서 아웃스탠딩이 이제 우수함에 해당되는데 우수함을 받았다고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우수 평가를 받은 시설이 런던에서는 3군데밖에 없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CQC 이외에도 영국에는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라든지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등과 같이 공공기관들이 이제 있고 이런 공공기관들이 돌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하는 일들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QC나 공공서비스 기관들이 브래포드 대학에서 만든 PCC와 DCM 교육을 이제 참조하고 수용을 해서 이것들을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또는 헬스케어의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필수로 이제 하는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HEE라고 해서 Healthcare Education England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육을 해서 이제 디멘셔 케어를 하나의 강좌로 이제 독립해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만든 즉도 브래포드 대학에서 직접 그 교육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CM이 이렇게 민간에 만들어져서 민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영국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DCM은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의 참여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고 30년 이상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DCM은 기본적으로 DCM 교육을 받은 래퍼들이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CM은 단순히 시설 평가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이제 평가된 내용을 토대로 직원들의 교육이나 또 이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 플랜을 작성하는 데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의 시설 평가를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퍼가 되기 위해서는 영국 브래포드 대학이 실시하는 이제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브래포드 대학은 1년에 4번 정도 DCM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런던에 가서 이제 이 DCM 교육을 받았는데요.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PCC란 무엇인가,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비가 적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제가 교육을 받을 때도 100만 원 이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영국까지 가서 그 비싼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배워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매퍼가 돼서 시설을 평가하는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DCM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DCM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소개에 불과하고 제가 하는 교육을 이제 이 한 시간의 교육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매퍼가 돼서 시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 DCM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설 또는 시설을 방문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 시설 또는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의 DCM을 좀 소개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DCM을 좀 한국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설에 를 대상으로 이제 DCM을 가지고 시설의 서비스를 평가를 하면서 한국의 현실에 맞게끔 문항들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CM을 토대로 하되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문항들을 좀 약간 수정하고 변형한 것이 KDCM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KDCM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M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체 시스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DCM 교육을 이제 받습니다. 4일간 32시간의 교육을 이제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수업을 듣고 매일매일 시험도 보고 이제 뭐 퀴즈도 보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4일 동안 정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의외로 제가 성적은 되게 나중에 마지막 종합 시험을 보니까 제가 성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시험이 이제 우리처럼 사지선답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이제 글로 작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또 이제 글을 좀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글로 잘 정리를 한 것이 이제 좋은 성적을 받는 이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과제로 글쓰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쓰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글을 쓰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글쓰기가 좋은 교육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거를 과제로 이제 저희가 글 쓰는 과제를 이제 내고 있는데요. 조금 지금은 어렵지만 글을 쓰시면서 글을 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냥 멋지지 않아도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고 또 PCC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끝나서 매퍼 자격을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양시설을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 요양시설에 뭐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내가 요양시설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오케이라고 승낙을 했을 때 이제 방문을 하고, 이때 이제 방문을 하면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이제 관찰하고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시설에서 시설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직원들과 인터랙션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모습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관찰하는 게 아니고 관찰을 해서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또 관찰을 해서 점수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DCM은 굉장히 정량화된 관찰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잘 쓰는가 하는 것이 바로 매퍼의 능력일 것 같습니다. 이게 보고서에서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잘 정리가 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시설에 보냅니다. 그러면 시설 측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읽고 이제 납득이 됐을 때 그 내용을 토대로 자기 요양시설에 이제 피드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양시설 측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이제 서비스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 플랜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이때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방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방문하고 다시 관찰해서 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CM에 의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시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시설을 먼저 방문을 하면 시설 직원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지정받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활동을 관찰하기에 제일 좋은 자리를 이제 지정받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앉아만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핑을 하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이제 매핑을 하게 되는데 뭐 때로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설 내 어디에도 갈 수 있지만 어르신의 개인실 즉 침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할 때 무엇을 관찰하는가? 크게 2가지를 관찰합니다. 먼저 치매 어르신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이때 이제 어르신들이 멍하니 앉아 있다거나 또는 식사를 한다거나 무엇을 찾아다닌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5분 간격으로 이제 관찰하고 이 행동에 대해서 코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코드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무엇을 관찰하냐? 치매 노인과 치매를 가진 어르신과 케어자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뭐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부르는데 그냥 가버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2가지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해당 시설의 서비스 질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르신의 행동을 관찰할 때 또 어르신의 기분도 함께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르신이 기분 좋은 상태인지 아니면 기분 나쁜 상태인지를 이제 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 기분이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정은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잠깐은 감출 수 있지만 계속 감추기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얼굴 표정이나 몸의 자세 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치매를 가진 어르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든지 아니면 무표정한 상태로 계속 현실과 분리된 상태로 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PCC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인지 상태와는 상관없이 좋은 상태를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무기력, 포기, 절망, 심심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나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방금 사진은 혼자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지만 다 따로따로입니다. 졸고 있거나 뭔가 멍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무감동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중증에 이르면 무감동한 상태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무감동이란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는 것,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의 연결도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호기심을 갖고 옆에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뭔가를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계속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상태이고요. 이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PCC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누워서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 케어를 설명을 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이 사진이 조금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들은 어떻습니까? 중증의 치매 어르신이지만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 그리고 뭔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DCM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먼저 어르신들의 표정과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이 지금 좋은 상태에 있는지 나쁜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DCM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M은 탐 키도드가 사람 중심 케어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키도드는 사람다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가지 심리적 욕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욕구란 편안함, 애착, 정체성, 주체성, 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5가지 욕구를 하나씩 살펴보고 이에 따라 DCM은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함이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편안함과 정신적인 편안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신체적인 편안함이란 안락함, 쾌적함, 신체적 통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인 편안함이란 걱정, 건심이 없는 상태, 내면적인 고요함, 침착함,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기분이 나쁜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케어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분이 현재 편안한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편안함을 지지하는 또는 편안함을 방해하는 케어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들은 제가 책에서 읽은 사례도 있고 제가 요양시설들을 방문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방문한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나쁜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특정 시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다 훌륭한 시설이었습니다. 시설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외부인에게 저에게 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에서 저를 이제 오라고 했을 때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쁜 사례를 들게 된다면 우선 특정 시설을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나쁜 사례에 해당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 이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편안함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시설에서 어르신이 소변줄을 하고 계시는데 통증을 계속 호소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마 최근에 소변줄을 교체를 하면서 잘못 끼웠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긴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오셔서 보고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르신의 통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왜 아파요? 왜 계속 아프시다고 하죠? 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또는 그 어르신이 습관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 아픔에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은 본인의 몸 상태에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케어하는 사람들은 어르신이 지금 현재 불편한 상태인지 편안한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르신에게 이야기할 때 어르신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속도는 슬로우 모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일도 빨리 하고 말도 빨리 하고 빨리 하는 것이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속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하게 대하기가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손을 잡아드리거나 위로를 해주는 행동이 이 편안함을 지지하는 케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편안함을 해치는 케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협하기가 있습니다. 위협하기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행동입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자꾸 저를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드님에게 이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협하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요양시설에서 한 어르신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입주 어르신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는 귀가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고 또 계속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원장님이 이 어르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자꾸 다른 어르신들이랑 싸우면 어르신은 우리 시설에 못 계셔요. 아드님한테 다른 시설 알아보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위축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불만을 이야기한다든지 자신의 욕구를 필요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어르신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이 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이랑 계속 싸움을 하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귀가 어두워서 그랬던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드님에게 이야기해서 보청기를 해드리도록 하든가 아니면 이 어르신과 계속 사이가 좋지 않은 어르신과 공간적으로 좀 떨어져 있게 하는 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류하기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부르는데 못 들은 척한다. 또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니까 귀찮아서 대꾸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바로 여기 보류하기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편안함을 해치는 행동에 해당됩니다. 어떤 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상인 할아버지가 누워서 지나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어이 어이 이러면서 이제 불렀어요. 어이 어이 이렇게 오라는 얘기인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부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들어가면서 어르신 왜 자꾸 저를 불러요? 라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까지 불려가서 이제 시설이 뒤집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후로는 이 시설에서는 아침마다 조례 시간에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르신이 부르신다? 그러면 왜 부르세요가 아니라 가서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대답을 이제 하자라고 정하고 그것을 매일 아침 연습을 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돌리기도 편안함을 해치는 케어에 해당합니다. 따돌리기는 어르신이 따라오기 힘들게 어르신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처리하고 대답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그 기다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어르신이 알아듣지 못하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빨리 해버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편안함을 해치는 나쁜 사례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애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착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데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육아이론에서 애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동이 6세가 되기 전까지 주 양육자, 그러니까 엄마에 해당되죠. 엄마와 애착관계를 형성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성인이 돼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애착이 바로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PCC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사회가 갈수록 1인 사회가 되고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바로 사회성에 있다라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변화의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감, 연결, 서로를 돌봐주는 것, 신뢰가 바로 애착에 해당됩니다. 또 관계에서도 다양한 관계가 있겠지만 타인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애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PCC에서 애착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람에 대한 애착이 될 수도 있고 사물에 대한 애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할머니는 인형을 안고 인형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애착관계 또는 사물과의 애착관계도 다 애착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 할머니가 인형을 안고 우리 애기 하면서 이제 얼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인형을 뺏어버립니다. 아니, 인형을 보고 아기라니, 정말 치매네, 치매, 이러면서 인형을 뺏어서 흔들면서 이제 웃었습니다. 이 사례는 외국에서 노인 학대로 이제 노인 학대로 적발된 그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왜 여기에서 인형을 빼앗고 어르신에게 놀리는 행위가 노인 학대에 되느냐? 바로 어르신이 갖고 있는 그 애착이라는 그 심리적 욕구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우리가 애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애착을 지지하는 케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애착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기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직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지지하는 것이 또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르신 가운데는 굉장히 까다롭고 화를 잘 내고 또는 매우 의존적이어서 항상 칭찬해주고 돌봐줘야 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과 갖는 관계의 형태가 어떨지라도 이걸 그대로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라는 것은 진정으로 대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바로 애착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돌봄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르신의 기분이나 욕구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르신에 대해서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문항으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가족을 잃은 듯한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은 직업적이고 그 어르신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야기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 이상의 아주 긴밀한 그리고 정말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승인하기가 있습니다. 승인하기는 영어로 valid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validation이라는 용어는 PCC 밖에서도 이제 별도로 밸리데이션이라는 이론 체계를 세운 사람이 있고 또 그 이론의 체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만 이제 PCC에서 이야기하는 승인하기란 무엇인가? 어르신이 과거의 일을 현재로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행동하더라도 이를 반박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인 할머니가 죽은 남편을 찾아다닐 때 이를 부정하지 않고 함께 앉아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승인하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애착을 거부하는 케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비난하기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난을 할 때 상대방을 비난을 하는 심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잘못을 고쳐주고 주겠다. 이것은 너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동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요양시설에 아침 시간은 굉장히 바쁩니다.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이제 어르신 기상 준비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한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하는 데 와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왔다 갔다 그 앞에서 방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을 비난을 합니다. 어르신 여기 계시니까 제가 일을 못하잖아요. 저기 좀 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있으시면 저희가 일을 못합니다. 하고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비난하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어르신이 왜 여기 와 계실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여기에 계속 와 있는 것일까? 라고 그 어르신이 보내는 신호에 이제 맞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물어보고 행동을 추정해서 대한다면 이제 이런 비난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어떤 케어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애착을 거부하는 케어에는 속이기가 있습니다. 속이기는 아까 애착을 지지하는 케어로 진정으로 대하기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진정으로 대하기에 반대가 바로 그 사람을 속이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속이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의도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아내를 이제 찾아 헤매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이 할아버지는 현재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임시 방편으로 할머니 잠깐 외출하셨어요.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행동이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뭐 선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계속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얘기를 했을 때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라고 진실을 얘기를 할 때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일단은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효화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valida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승인하기, validation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어르신이 현재 처해 있는 본인의 세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밸리데이션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인밸리데이션, 무효화하기에 해당됩니다. 어르신이 자꾸만 아침에 출근하겠다고 막 퇴근을 합니다. 이때 어르신에게 이제 어르신 퇴직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어르신 지금 몸이 아파서 여기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라고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어르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무효화하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거짓말하기는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는 어르신에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어르신의 세계를 부정하고 깨뜨리는 또 나쁜 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속이지 않기와 무효화하기는 약간 서로 모순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출근하려는 어르신에게 그래요. 출근 준비하셔야지요 라고 하면 속이는 것이고 어르신에게 어르신은 출근할 회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효화하기에 해당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애타게 찾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효화하기이고 할머니 좀 있으면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하기에 해당됩니다. 참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승인하기는 어르신이 현재 생각하는 어르신의 세상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 주자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현실에서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어르신에게 할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군요. 저랑 여기 앉아서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라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는 사실 너무너무 많이 이제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있을 때,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경험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대하면서도 그 어르신의 세상을 무효하지 않을까, 우리가 매 순간 궁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어르신이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미 어르신 퇴직하셨어요. 여기는 요양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르신이 아침마다 출근하는 습관이 아직 몸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회사에 무엇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 물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매번 다르니까 매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PCC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한 기억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또는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인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체성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어르신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주고 현재의 시간이 과거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정체성이란 개념도 너무 제가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례를 들어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체성을 지지하는 케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존경하기가 있습니다. 내가 돌보는 어르신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쉽게 되지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르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이 80년, 90년의 인생 경험과 연륜을 가진 그런 어른이라는 생각을 종종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하하기가 있습니다. 축하하기는 어르신이 뭔가를 했을 때 이제 이것을 격려해드리고 축하해드리는 것인데요. 어르신이 혼자서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올라왔다고 할 때 이를 축하해주는 것이 이제 해당되고, 또는 어르신이 젊었을 때 잘하던 일, 예를 들면 장 담그기라든지 김치 담그기, 바느질 등에 대해서 어르신에게 물어보면서 어르신의 자부심을 찾아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지지하는 케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정체성을 방해하는 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 취급하기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치매 어르신들 굉장히 잘 모시고 정말 애정을 갖고 가족처럼 대하시는 분들도
간혹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치매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린애들이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5살의 영양밖에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르신의 내면에는 80년, 9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본인의 삶의 경험과 생각을 끄집어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데 세월과 시간은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고 또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현재 드러나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는 것으로 옳지 잘했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랑 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이런 얘기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던 사례고요. 또는 선생님 어르신에게 본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하는 경우, 물론 이제 존중의 의미도 있지만 선생님 대하듯이 나한테 깍듯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찌찌 떼떼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제 말 들어야 선생님 말 들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당사자가 나 자신이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르신 식사 케어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떠먹여 드릴 때 어르신 옳지 이것도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식사 케어를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때 어르신이 화가 나서 입을 꼭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밥 먹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어르신이 이렇게 갑자기 입을 꼭 다물고 이제 식사를 거부하는지. 또는 목욕할 때도 어르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이제 어르신을 대할 때 어르신이 이제 목욕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상행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어린아이 취급하기가 아동 취급하기가 치매 어르신들의 케어 비협조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이 이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꼬리표 붙이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설을 방문을 하면 안내를 해줄 때 이제 어르신이 계시면 저 어르신 치매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걸 좀 약간 어인화해서 아이고 지금 그분이 오셨어요. 치매 증상이 이렇게 드러날 때 그때 지금 그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오셨어요 라는 이 표현이 간접적이고 언유적이라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표현 역시 어르신 행동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분위기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맙소사 또 문제를 일으키네. 아이고 어쩜 좋아. 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표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가진 어르신을 대할 때 치매를 볼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라는 꼬리표를 피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되도록 치매 증상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이 오늘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 옷을 도둑 맞았다는 망상 증상을 보이셨어요 라고 표현을 하면, 그 행동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제 객관적인 서술이 되니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무시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남아있는 잔존 역량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점점 더 무력화시키는 그런 나쁜 케어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주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체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저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탐 키도드는 영어로 occupation이라고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occupation이라는 단어는 원래 직업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또 작업 치료할 때 작업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이 PCC를 소개할 때 작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근데 처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명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좀 토론을 하고 이제 주체성어로 이제 부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주체성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양에서는 occupation, 직업에 대해서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인과 동시에 신이 내려준 소명이다. 즉 삶의 과정에 참여해서 내가 신의 본분에 따라 사는 것을 이제 occup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직업을 이제 직업적인 성공, 즉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신의 뜻에 따라서 잘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뭔가 축복의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occupation이라는 개념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활동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 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이 아니라도 최소한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occupation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집에서 쉬지만 쉬면서도 뭔가를 계속 하게 됩니다. 잔디를 깎기도 하고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내가 집이 깨끗해졌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라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무엇인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 욕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체성을 지지하는 케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정하기가 있습니다. 사정하기라는 것은 어르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어느 만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능력은 하루에도 여러 번 기분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늘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하기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번 CDR이나 MMSE로 치매 사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사정하기라는 것은 매번 매 순간 어르신이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사정하기라고 부릅니다. 사실 오랫동안 어르신 옆에서 돌봄을 한 사람들은 이제 딱 같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은 어르신이 뭐가 안 되네, 또는 지금 어르신은 좀 상태가 좋은 상태네, 이런 것을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역량에 맞는 도움을 주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안경이나 보청기를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과 같이 산책을 나가기 위해서 옷 입는 것을 도와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르신이 이제 불편하니까 옷을 입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한다면 어르신이 지금 오른발은 이제 잘 쓰실 수 있고 왼발이 이제 좀 마비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르신이 먼저 오른팔을 이제 소매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왼팔이 불편하니까 왼팔을 입는 것을 도와드리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것, 돌봄을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는 역량에 맞는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협력하기가 있습니다. 협력하기, 우리가 케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케어라는 행위는 항상 두 사람이 같이
같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에도 어르신이 약간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시다면 살짝 엉덩이를 들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옆으로 돌아 누워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자세 변경을 할 때도 침대 난간을 붙들고 스스로 몸을 위로 올리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르신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 어르신 지금 제가 뭐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함으로써 이제 케어라는 행위가 함께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체성을 방해하는 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을 제한한다 라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모두 다 대신 해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다 해드리는 게 그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손을 떨면서 음식을 절반이나 흘리는 어르신이 있다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하고 숟가락을 이렇게 받아서 다 떠넘겨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르신이 빨리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르신의 주체성이라는 것을 배우고 이해를 하고 또 그 어르신 입장에서 주체성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고 케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어르신 혼자서 드실 수 있겠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리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억제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케어 아닙니까? 낙상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급기야하기보다는 그냥 휠체어에 앉아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화장실에 가다가 낙상할 수 있으니 기저귀를 차게 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주체성을 방해하는 케어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포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함이란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쉽게 하나가 됩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같은 직장을 다닌다, 고향이 같다, 그럼 금방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우리 그룹에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포함시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치매 케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매인 어르신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분리돼서 요양시설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에서는 어떨까요? 잠깐 식사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앞에 식사가 놓여지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식사를 가져다 드리고 식사 케어를 도와드리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나중에 따로 식사를 합니다. 집에서 가져온 부추김치, 무김치 꺼내서 하하호 웃으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라면 이렇게 따로따로 식사를 할까요? 함께 식사를 하겠죠. 오늘 가지나물이 참 맛있네요. 오늘 시장에 가니까 찰진 옥수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식사를 하면 밥맛이 없는 어르신들도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식욕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요양시설의 환경이나 제도를 보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일에서부터 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같은 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봄을 주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함께 하나의 그룹으로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포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케어가 좋을까요? 먼저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케어자가 휠체어에 앉은 치매 어르신과 이제 같이
로비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르신의 따님이 왔습니다. 따님은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엄마 오늘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따님을 보고서 오늘 어르신 식사도 잘하셨고 볼일도 잘 보셨고 오늘 좋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어르신은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이 어르신은 멀리 먼 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은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빼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신 어르신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가족에게 직접 아침 기분이 어떤지를 말하도록 이제 도와드립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긴다 라고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웃음이야말로 내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나의 가장 선의가 담겨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웃음이나 즐거움, 유머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기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TV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유머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포함을 방해하는 케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돌봄을 하는 나와 돌봄을 받는 어르신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 바로 포함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어르신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포함을 방해하는 케어이고 구체적으로 낙인 찍기가 있습니다. 어르신을 병균처럼 대하며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인데도 어르신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거 스킨십 싫어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투명 인간 취급하기. 역시 어르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박한다. 뭐가 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똘공똥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괜히 쓸데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라고 이제 반박하고 면박 주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놀리기, 별명을 부르거나 어르신 행동을 흉내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으로 제가 5가지 심리적 욕구와 거기에 따라서 사람다움을 지지하거나 또는 사람다움을 방해하는 그런 케어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표는 이제 이 5가지 욕구와 케어 방법을 정리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1시간 제 강의를 듣고서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에 를 공부하듯이 용어들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서로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또는 한 가지 에피소드에서도 비난하기와 속이기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능력을 제한한다, 억제하다가 같이 해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CM 교육 DCM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나쁘고 왜 좋은지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왜 이 행동이 어르신들의 사람다움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소드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에피소드가 여러 개인데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골라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해당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것을 이름을 찾아서 적으셔도 되지만 그 이름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왜 이게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에피소드 내에 아까 우리가 배운 두 가지 사회심리적 욕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항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강의와 함께 드리는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짧은 동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길게 적으시면 좋지만 짧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한 줄, 두 줄이라도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문헌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DCM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논문을 읽으신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졸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강좌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계속 찾아가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또 사람다움을 지지하는 치매 케어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아시게 된다면 이제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금 수업을 끝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